기출 5회 상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다음 보기 중 드롭아웃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법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대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 드롭아웃, 리스타핑, 조기 종료, 그리고 데이터 증강, 미니 배치 정규화, L1, L2 가중치 규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증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보시거나 들으신 부분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증강은 증대한다라는 어그멘테이션의 어떤 동일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왜 증대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이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설비 이상 데이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상 데이터 예를 들어 90개가 있고 10개도 안 되는 한 두 개 98개가 있다. 그러면 98개 2개 하면 엄청나게 작잖아요. 작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든 언더 샘플링을 하든 맞춰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비정상 어노멀리 부분을 일단 정상과 유사한 크기로,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증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는 것이 데이터 증강 부분의 어떤 그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리고 42번에 이거는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작은 데이터인 경우는 트레이닝이 안 되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42번 다음 중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단어를 벡터화하는 텍스트 벡터 변환이 아닌 것은? 1번, 3번, 4번은 벡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게 1번인 경우는 네, 1번인 경우는 이제 TF-IDF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지금 단어 이제 텀 프리퀀시,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 약어니까 그 영문서 빈도 곱해서 단어들마다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치 곱하는 이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은 이제 그 단어 집합 크기 자체가 이제 벡터 차원이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단어에 이제 1 아니면 이제 0으로 이제 인덱스를 부여하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 부분이고요. 백오브 월즈는 한 가방에 이제 단어들을 담아가지고 등장하는 프리퀀시, 빈도수에 대해서 횟수를 단어 빈도만 계산해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포스트태깅인데요. 포스트태깅 경우는 품사를 이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을 이제 식별해서 이거는 명사, 이건 대명사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가지고 라벨링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텍스트 벡터 변환은 아니죠. 정답은 따라서 2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누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K폴드 교차 검증을 쓰는 경우가 보통 데이터가 아주 클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쓸 때 일단 그 크로스로 일단 돌아가면서 밸리데이션을 하나씩 시키겠다는 의미니까요. 이 중에서 이제 K개 중 하나만 이제 검증셋으로 활용하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편인데, 이렇게 훈련 검증 평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충분히 구성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 클래스별 데이터 양의 차이가 큰 경우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설명은? 오버샘플링은 이제 이상치 이렇게 정상이 있다고 할 때, 이상치가 있다고 할 때, 네, 오버샘플링은 오버한다, 더 많이 늘린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이 맞습니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상치를 이만큼 정상과 가깝게
기법에 일단 증대 기법, 증강 기법을 사용을 해서 네, 추가해서 일단 이상치 증강을 한다라는 거죠. 이상치 증강 기법으로는 이제 간이나 VA도 있고요. 뭐 신호 처리할 때 여러분들 쓰시는 뭔가 신호 지터 처리나 뭐 가우시안 노이즈 뭐 등등의 노이즈를 줘서 이제 증강을 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 샘플링을 해서 그 늘리는 거 말고 그 증가한 이미 커진 것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으면 이상치가 적정하게 있다면 거기 이상치에 맞게끔 해서 클래스 밸런스, 클래스 균형을, 데이터 클래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일단 이제 언더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서 이제 위아래가 설명이 바뀌었죠. 스무트 오버 샘플링은 오버 샘플링 중에 많이 쓰이는 일반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각각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KNN 인접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생성하는, 신규 생성하는 그런 분류 알고리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버 샘플링 기법입니다. 비용 민감 학습은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소수 클래스의 비용 함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그 증강 기법처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걸 활용을 하되 네, 기존의 걸 활용을 하되 이제 소수 클래스, 즉 이제 이상치의 코스트 펑션에 가중치를 더 부여를 해서 학습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그 시도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간에 따른 일별 기온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타임 시차에 따라서 종단 횡단으로 이제 나누어서 네, 관측치 변수에 대한 변화를 일단 표현하고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를 지금 넘기는데 잠시만요. 네. 46번. 아래 덴드로그램 그래프에서 H4 기준으로 군집을 분리할 때 묶이는 군집의 개수는 H4에서 H3로, H4에서 H3으로 내려올 때에 그룹으로 분리되는 그런 기준을 볼 때는 이제 두 개의 그 그룹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공신경망 47번입니다. 다음 중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 인공신경망 모형과 가지치기는 관계가 없죠. 디시전 트리 쪽에 기계학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규화 드롭아웃 학습률 수정 다 이제 과적합, 가대적합, 가소적합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속하는 그런 기법들이죠. 네. 다음 48번. 다음 중 모형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네, 옳지 않은 것은 48번은 지금 정답은 2번이죠. 48번의 정답은.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 정답에 대해서 지금 보실 때 요구 성능이 높을수록 이게 높다라는 거는 더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 어떤 반영을 해야 되는 변수가 많거나 또는 이제 그 성능이 높거나 여러 가지를 일단 추론을 할 수 있으시죠. 게스를 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모델이 단순할수록 적합한 경우보다는 그러한 어떤 변수들을 많이 넣게 되면 앞단에 보시다시피 그 해당 모델에 대한 그 컴플렉시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죠. 복잡해질수록 이제 이 부분이 그 해당
요구 성능이 높은 부분에 맞춰가지고 적합해질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절대화하기는 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포캐스팅 영역에서 딜리니어, 엘리니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엘리니어 이런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거든요. 근데 리니어 레이어를 붙인 것 때문에 간단하게 붙였는데 성능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그 요구 성능이 다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능 중에서 이제 그 요구 성능이라는 것이 그 모델의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기반들이 있을 때는 이 모델이 단순화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적으면 이제 단순할수록 적합을 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모델에 대한 개발을 일단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신경화 모델은 시간 복잡도 부분이죠. 이제 분류 성능이 비례 관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데이터 유형을 보유한 모형은 당연히 적합치 않죠. 그래서 데이터 유형과 환경에 대한 요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모델에 대한 개발을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요 시간이나 이런 이제 걸리는 그런 부분은 또 별개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회귀 분석 모형에서 변수 선택 방법이 아닌 것은, 변수 선택이 아까 부분 선택하고 제가 일단 단계 선택법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단계 선택법 안에 전진과 후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단계 선택법이란 것은 이 부분을 일단 뺄 건 빼고 다시 넣을 건 넣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단계는 선택법인 것이고요. 정답은 따라서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연관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관규칙 척도 중 하나로 A 항목이 포함된 거래 중 A와 B 항목이 동시에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뢰도는 이제 포함된 것 중에 동시에 포함이 되니까 A 거래 중에서 A, B가 동시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신뢰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지지도인 경우는 이 A, B 전체에서 이제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상도는 A 관계가 고려돼서 B가 어떻게 구매가 되는지를 조금 더 보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뢰도에다가 이제 그 B 케이스를 나누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해당이 되진 않죠. 자, 51번입니다. 잠시만요. 네. 조금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기가 어렵네요. 네. 51번 다음 표는 암 환자에게 신약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이다. 다음 중 보기 중 옳은 설명은, 네, 우선은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암 생존율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초기암 생존율 A하고 B하고, 네, 초기암에 대한 생존율을 가져오면 20분의 18이니까 90%, B약은 이제 10분의 7이니까 70%가 되겠죠. A, B. 그리고 말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말기인 경우는 10분의 2니까요. 20%. 그리고 네, 30분의 9 플러스 21, 30분의 9니까 이제 30%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형성이 되겠죠. 네, 초기에는 90%였다가 이제 A는 말기에는 20% 효과를 가져왔는데, B는 초기는 A보다 작았다가 이제 말기에는 좀 더 나아졌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라고 볼 때는 우선 전체 이제 합계를 봤을 때는, 전체 합해 볼까요? 합했을 때는
A인 경우는 20분의 40이니까 5, 4, 20. 생존 사망, 생존 대비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그 50%가 되고 여기도 이제 40분의 이제 16이 되니까요. 역시 40%가 되죠. 40%. 그래서 이제 이 종합으로 했을 때는 생존율은 40%다 맞고요. 그리고 말기암 생존율을 이제 A약보다 B약이 높다라는 것도 생존율은 높습니다. B약이 높습니다. 오타가 들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2번은 A약이 B약보다 효과적이다? 모르죠. 명확치 않습니다. 초기암 생존율은 이제 A약보다 B약이 높은 게 아니라 A약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중 중위수를 통한 비모수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죠?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3번이 바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양측 모수 검정이다 할 때 여기서 비모수 검정인데 네. 모수 검정을 했기 때문에 3번을 일단 우선은 답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윌콕슨 순위압 검정은 이제 다 비모수 검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비모수 검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비모수 검정은 데이터 개수가 일단 30개 이상이 아니라 이제 일단 적을 때 일단 많이 쓰이고요. 그 직접 데이터에서 이제 확률을 추정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윌콕슨 순위압 검정인데 두 t-테스트와 같습니다. 이제 사실 모수적 방법에서, 그러니까 두 독립적인 표본 그룹이 있으면 이제 미디언 중앙값이죠. 그 평균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값을 이제 미디언을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 이제 비모수 통계 검정인 윌콕스 순위압 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규 분포 따르지 않을 때도 쓰입니다. 크루스칼 왈리스인 경우는 서로 독립된 모집단에서 중심 위치 차에 대한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이론 배치할 때 그 원웨이 아노바와 대응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크루스칼 윌리스 검정은 이제 중심 위치로 차이를 판단하되 그 아노바는 이제 모수 검정이기도 하고 평균 차이로 차이를 판단한다는 거죠. 평균 차이. 네. 그리고 4번 표본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는 비모수 검정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번, 53번 다음 중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고 회귀 개수가 2차 이상이면 다항 회귀 모형이다.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그 다중 회귀, 다항 회귀, 지금 약간 저도 예전에 헷갈렸었는데, 다중 회귀 멀티플하고 폴리노미얼? 예,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다항 회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다중 회귀는 당연히 이제 다중의 독립 변수가 있는 것을 이제 있는 회귀 변수입니다. 근데 다항 회귀라는 것은 그 독립 변수의 차수를 높이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편하신데요. 차수라는 것은 이제 그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53번의 정답은 2번인데 옳은 설명이 이제 옳은 설명은 아닌, 단순 회귀는 한 개의 독립 변수로 한 개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타 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이고 회귀 개수가 2차 이상이면 다항 회귀 모형이다. 이 부분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곡선 회귀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선언적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곡선획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그 이차함수 이상의 관계를 가지는 그 다항획이, 아까 위에 다항획이 있죠. 네. 다항획이가 이제 그, 다항획이도, 네. 이 곡선회귀는 이제 곡선회귀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주 쓰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곡선처럼 일단 그런 관계를 보이는 비선형 관계를 보일 때 이것을 이차항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선형회귀 성능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다항회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곡선회귀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비선형적으로 이제 가정을 한 곡선회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회귀는 이제 연속형 자료인 2개 이상의 변수가 2개 또는 2개 이상의 변수가 이제 범주형 정수 변수가 아니라 연속형이죠. 똑같이 연속형입니다. 수치로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죠. 네,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5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54번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지스틱 회귀는 그 음성 양성을 0, 1로 분류하는 부분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죠. 그렇다면, 네. 이항 분포로 이제 종속 변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1번이 이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회귀계수의 이제 해석이 어렵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게 딱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의 로그 변환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회귀계수가 로그 5주 비율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전의 회귀 분석의 이제 회귀 개수보다 이제 5주 비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해석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해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석이 어렵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이제 그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다. 이상치에 그러니까 로지스틱 함수가 이제 S자형이었잖아요. S자니까 이 독립 변수의 값이 이제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이상치에 민감하다라는 부분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상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상치라는 것은 이제 일반 어떤 부분보다 일종의 노이즈로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노이즈가 존재를 하게 되면 예측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제 독립 변수의 영향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생길 때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5번 요인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인 분석이 왔는데요. 요인 분석을 얘기하면 항상 거론돼야 되는 것이 PCA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PCA입니다. 그러면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는 PCA는 이제 랭킹을 매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 1, 2, 3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요? 1이 중요하죠.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요인 요소 팩터들인 거거든요. 근데 요인 회전은 아니에요. 요인 분석 팩터 애널리시스는 저희가 이제 음악 미술은 이제 예술 과목이고 이렇게 체육이나 국기 종무는 이제 스포츠이고 이걸 스포츠 교육이고 이런 부분 합쳐서 이제 뭔가 종합 교육이다라는 카테고리컬로 이 안에 내재된 레이턴트 팩터라고 해요. 잠재 변수? 잠재 카테고리컬하게 공통 요인이 있다라고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다들 공통 요인, 즉 이제 다들 다 종합 교육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이 각각. 근데 공통 요인들을 가지고 있대 랭킹을 매기진 않죠. 각각 요소가 다 중요하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걸 일단 주성분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 관계성을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요인 분석에서는 이제 요인 회전을 하면서 이제 방식을 풀어갑니다. 베리맥스, 특히 베리맥스가 이제, 직각 회전 방식과 사각 회전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리맥스, 직각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다, 이거 주성분 분석도 다 이렇게 직교하지 않습니까? 주성분끼리 다 직교하는 건데, 이제 직각 회전하는 것하고 사각 회전 방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직각을 유지를 하는 거하고, 네. 서로 상관이 이제, 있다고 할 때, 아니면 없다고 할 때, 가정할 때, 그걸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솔직히 그 다 0이다라는 것은 일단 현실적이진 않고요. 이 베리맥스 부분을 왜 말씀드리면, 여기 정답이 55번에 정답이 2번이죠. 근데, 직각 회전 방식이긴 한데, 이제 이 베리맥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공통인자, 아까 공통 요인들이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자에 대해서 각 변수마다 가지는 어떤 제곱의 어떤 특정 제곱의 분산의 최대가 되도록 변환을 이제 최대치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치화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응답을 소수 요인으로 추격을, 레이턴트 이제 내재된 어떤 공통 요인으로 추격을 시킨 게 맞고요. 그리고 공분산 행렬은 이제 대칭 행렬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분산 행렬인 경우는, 행과 열이 동일을 해야 되죠. 대칭 조건으로 행과 열이 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 행렬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해석 가능하게 정리한 것 뿐이지, 이것을 되게 열을 단순화시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시계 모형 기법인 아리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회귀와 이제 이동 평균 모형을 합쳐진 ARMA, 아르마에서 이제 아리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회계는 아까 자기 상관하고 다시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회계도 가능한 그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인데요. MA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빙 에버리지, 이동하면서 이제 예측하는 평균으로 이제 MA도 있고, 지수 평활 예측도 있고, 뭐 가중치 MA도 있고, 샘플들 다 써가지고 거기에 이동평균 다음을 예측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평균 분산이 시간 따라 일정한 이제 정상성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성이라는 것은 계절성, 추이성 다 빼더라도 시간이 뭐 흐르더라도 일단 어떤 일정성이 일정한 성질이 보여진다. 이걸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가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계절성이 더 추가가 돼서 계절적으로 일단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할 때는 사리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백색 자범인 경우는 관측치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백색 자범은 정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이 다 일정해야 되죠. 평균 분산이 일정하고 정상성이 각각 있으면 이 부분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 분석 결과에서 뿌리 노드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 네, 정답은 바로 보이시죠? 이게 정지 규칙이 없으니까요. 분리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내릴 때 분리하는 기준도 안 보이고, 이게 정지 규칙 가다가 일단 정지를 스탑하는, 그러니까 분리하거나 아니면 딱 그러니까 중단하는 그런 정지 규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됩니다. 네, 57번의 정답은 네, 3번입니다. 58번을 보시면 이제 주성분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번입니다. 직교한다. 서로 직교하죠. 그리고 그 표본의 변수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항상 큰 게 아니죠. 네. 네, 작건은 같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요.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차원 축소 기법으로 이제 요인 분석, 팩터 애널리시스와 PC가 항상 이제 함께 거론이 되는데요. 데이터 분포를 이제 보존하면서 고차원을 저차원 공간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기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서로 연관성이 이제 기존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PC라는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죠.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1, 2, 3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분은 요인 분석과 항상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조합을 했을 때 이제 원이 설명을 이제 80% 하고 나머지는 20%, 10%, 5%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무리가 없으면 그 PC1만 가지고도 80% 설명한다고 하면 PC1만 가지고 선택해서 1차원 데이터로도 이제 차원 줄일 수 있고요. 아니면 PC1, 2, 3까지 해가지고 3차원 데이터로 더 차원을 줄일 수 있는, 즉 이제 계산하고 시각화가 용이해서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쓰이는데 기존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PC1, 2 이제 신규 새로운 어떤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즉 이제 이 주성분을 구하기 PC1, 2, 3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주 방향 프린시플 엑시스 주축이라는 주축, 네. 주축에 이제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해서 이제 얻어진 데이터의 분포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제 투영해서 이제 정사형된 데이터들이 이제 PC1 또는 PC2 이렇게 3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7. 네. 그리고 이제 5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척도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T검정은 네, 정답은 4번이죠. 근데 T검정은 이제 수치형 종속변수와 두 개 범주의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로짓도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카이 제곱도 맞는 설명이죠. 그렇지만 이제 앙코바라고 해서 이제 공분산 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되, 종속변수가 이제 그 범주가 아니라 이제 잠시만요. 네, 연속형이죠. 앙코바는 연속형이고, 독립변수도 이에 따라 이제 독립변수는 이제 반대 범주형. 으로 이제 공변수를 통제할 때 집단 간의 그 조종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도 앙코바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통계 분석 부분의 기법들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60번 다음 중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하는 산출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60번의 정답은 4번이죠. 네, 알고리즘 보안 계획서. 알고리즘 보안 계획서라고 별도로 산출물이 있지 않습니다. 분석 계획을 일단 그 산출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분석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분석 결과 및 예측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 그 뒤에 이제 사용 및 유지 보수 가이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되거나, 그리고 모델에 대한 어떤 정합성이나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로 일단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알고리즘 보안 계획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 각각 진행하면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